교통관제센터의 CCTV가 마구 요동칩니다. 지난 9월 12일 경주 남남서쪽 8km 부근에서 연이어 발생한 규모 5.1, 5.8의 지진. 관측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이번 지진은 울산 시민들 역시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좀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넓은 공터나 요 대피소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여럿이 있길래 다 이제 운동장으로 갔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문은 잠겨져 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경찰서에 전화를 했죠. 경찰분들이 이제 오셨는데 그분들도 아무것도 모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학교 문을 개방을 해주세요. 일단은 차들이 지금 쫙 서서 비상등을 켜고 있으니까 들어가게 문을 열어주세요 했더니 경찰 세 분이 오셔서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대피 방법이나 행동 지침을 알려주는 곳이 없어 시민들은 놀라움과 공포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최대한 아파트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도 이제 자꾸만 방송에서 잔잔한 이제 지진이 자꾸 일어나니까 남편이 이제 불안하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저기 근방에서 그냥 차에서 그냥 자고. 혹시 차에서 주무신 분들도 있던가요? 네, 몇 명 있었어요. 계셨어요. 저희 차 댄대 쪽으로 해가지고 한 3-4대 있었고 뒤로도 한 2대 정도 있었고 거진 한 6-7대 있었던 것 같아요. 주택이나 아파트 등 건물 붕괴의 염려와 더불어 특히 울산은 원전과 석유화학공단이 인접해 그 불안감은 더 큽니다. 울산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달리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좀 많은 지역이라서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공단이 지금 울산에 크게 있고요. 그다음에 양쪽에 그 월성 원자력이 있고 고리 원자력이 있죠. 근데 원자력 쪽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성을 두고 국가에서 다루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번 지진으로 인한 원전의 안정성 여부는 국가적인 관심사였습니다. 정부는 진앙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월성원전 4기의 가동을 멈추고 긴급 안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전과 산업단지가 몰려있는 울산의 피해도 적지 않았죠. 가동 중단된 원전에는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지진 발생 다음 날 울산시는 각 지역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공단 지역의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공단에 있는 석유화학 정제 시설이라든지 플랜트 시설은 이미 내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옛날에 미국의 지진 진도 율에 의해 가지고 이미 미국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설계가 완료돼가 62년도부터 내진 설계가 반영된 플랜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공단 관계자 역시 안전에 관한 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실제 리터 규모 실정공에서 발생을 하더라도 끄떡없이 되는 내린 설계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조금 이제 잘못하고 있는 것이 매번 주기적으로 정기 검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골프채 샤프트 바꾸듯이 옛날지 40년 전에 50년 전게 없습니다. 매번 보수 작업을 통해가지고 노화된 거는 다 교체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외부에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비가 나가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러나 전문가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손을 놔야 돼요. 그래야 바로.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석유화공단을 각 기업별로 관리해오면서 수차례 정설을 했습니다. 정설을. 청을 더 올리기도 하고 청면 정축을 하기도 하고 하중이 또 설비들이 교체되기도 하고 추가 설치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몇십 년 동안 계속 해온 거거든. 그래서 초기의 설계 시공보다 지금은 많은 하중 조건에 이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설물은 구조물을 한번 붕괴되면요. 배관 라인은 한 개 터지면 한 개 터지는 거 끝나지만은 구조물이 한 번 붕괴되면 그 위에 있는 설비라든가 배관 라인이나 이런 게 한참에 다 터지는 거죠. 굉장히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석유화학공단의 상황을 알기 위해 실제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12년 정도 됐습니다. 12년. 오래 하셨네요. 12년이면 모든 현장 상황에 대해서 거의 뭐 다 아시겠네요.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이 철 구조물 하는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철 구조물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석유화학공단 안에 어떤 건물들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재석이 돼 있다고 하지만 건물이 좀 오래된 건물도 있다고 하는데 노후화된 건물 수평은 좀 어떻습니까? 실제로 제가 현장을 몇 군데 다녀보니까 뭐 30년 된 뭐 건물도 있고 지금 그 실제로 그 철 구조물에 파이프렉이라는 철 구조물에도 보면 여기서 구멍이 나는 것도 본 적이 있고요. 뭐 대부분 다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페인트 도색으로 다 가려진 자연볕인데 뭐 다 이제 시공된 날짜를 보면 뭐 10년 이상, 20년 이상 다 오래됐다고 보면 됩니다. 지난해 노후 화학 설비 실태 조사에 따르면 화학 설비를 보유한 제조업 사업장 475곳에서 30년 이상 가동 중인 설비는 2만여 대. 특히 화학 업종의 경우 전체 시설의 86.4%가 30년 이상 가동 중인 설비로 나타났습니다. 노후화된 설비는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낮은 강도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일을 했는 것 중에 한 케이스는 파이프렉이라는 이제 구조물에 위에 증설을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반이 약해서 파이프렉 기존에 있는 파이프렉 자체가 지반이 약해서 이제 원래 시공을 할 때는 딱 땅바닥에서 딱 레벨이 딱 맞게끔 시공을 하는데 기간이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파이프렉 자체가 단차가 다 생기는 거예요. 그 이제 그만큼 지반이 약한데도 파이프렉을 증설을 하고 그 위에 다시 배관 설비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실제 현황을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 모든 그 공장의 그 내진 설계 현황은 울산시에도 아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공단에 있는 석유화학 시설의 공장들에 대한 내진 설계 현황을 파악하는 게 우선 기술 자료 확보가 우선 제일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더불어 석유화학공단의 내진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소방 내진 설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건물에도 보면 이렇게 파이프가 이렇게 스프링클러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건물 구조체에 이렇게 탁 정착이 되게 돼 있으니까 지진이 왔을 때 이 지진이 오면 전기가 합선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화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돼가지고 이걸 꺼줘야 되는데 이 지진이 오니까 이 스프링클러가 이제까지는 고정이 돼 있는 상태니까 이게 같이 문제가 되니까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진 설계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흔들려도 자기의 기능을 충실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든 게 이제 소방 내진인데 필요하죠. 그러니까 미군 부대에서 그 20년 전부터 이제 미리 설치를 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미군 부대는 이제 높은 건물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시설물 보호하고 화재 대비하기 위해서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금 하고는 있는 상황이었고. Leaving an unprecedented catastrophe in its wake. 다른 나라의 지진 영상을 보면 지진은 건물이 붕괴되고 이로 인해 소방이나 전기 통신 시설이 파괴되면서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석유화학공단의 소방 내진 설계가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올 1월 25일 이후에 동이 들어오는 건물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소방시설에 대한 내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하나 정축이 돼가지고 한 건이 이제 옥내소화전 대상으로 해갖고 옥내소화전만 그 내진이 저쪽에 석유화학단지 말고 저 천동 쪽으로 그 한 건을 해준 적이 있어요. 예, 그 외에는 뭐 옥내소화전도 펌프 시설이라든지 이런 구 옛날 거고. 그렇다면 온산공단의 소방 내진 설계는 제대로 되어 있을까? 네, 온산공단 내에 지금 현재 그 소방 내진 설계가 된 공장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가지고 공장 다 지은 공장요? 네네. 소방 내진 완공된 건 아마 거의 없을 건데요. 그게 원래 법이 시행됐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기존의 거는 그대로고. 그러니까 기존의 건 그대로라는 거는 소방 내진 설계가 당시에는 그 기준이 없었으니까. 없었으니까 안 했겠죠. 이런 상황에도 울산시는 석유화학공단이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그 SK 플랜트 현장에 지금 방문해서 봤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내진이 반영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석유화학 단지의 위험성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울주군은 이번 경주 지진의 진앙지와 가까워 울산시 구군 가운데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곳입니다. 지난 9월 21일 기준 울주군에서만 1,30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되었습니다. 요거 하나. 우리 공무원이라도 건축 인허가만 하지 구조에 대해서는 그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구조 전문가를 이제 모시고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한 게 제대로 했나 안 했나를 다시 확인하는 차원이죠. 울주군은 건축구조기술사와 동행 피해가 심각한 현장에 대해 점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연이은 강진과 여진으로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어쨌든가요? 아니 다다다다 크지 뭐. 어제도. 소가 저 일주일간에 저 돌 내려오는 걸 보고 저쪽 봤거든요. 소가 죽으라 먹고 내 거리 보고 있다. 소가 소들이 놀래가지고 막 우리는 한 일주일간에 뛰고 어쩌내기는 우로가 절단 났고. 사시면서 이런 시리 느껴보셨어요? 그렇죠. 살면서 이런 거 처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놀래고 그럼 어쩌내기 우리가 더 놀랬어요. 살기 싫고 이사 5.8 왔을 때보다 어쩌내기 더 놀랬다니까. 어쩌내기 4.5라도 저래 놀래나는 간이 지금 쓸어 내리고 있는데 또 아프니까 막 앉아 겁이 나는 거야. 취재진이 마을을 찾기 전날에도 규모 4.5에 이르는 지진이 재차 발생했는데요. 지붕이 무너지고 건물 곳곳은 눈에 띄게 균열이 가 있어 한눈에도 피해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상당 자체가 좀 상당히 요즘은 다 주겠습니다. 이거는 지진을 떠나서 상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가 피해 규모 표한 군데 방문해서 이렇게 점검해야 될 곳은 총 몇 군데가 됩니까? 지금 계략적으로는 좀 한 오늘 집계내 보니까 한 202군데 중에서 어저께 한 50군데를 봤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보고 내일까지 해놨는데 되면 안 되면 또 하루 더 봐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두려움은 다름 아닌 건물의 붕괴입니다. 이번 지진 피해 현장을 보면 벽돌을 쌓아 올려 지은 주택들의 피해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다 가로 세로로 다 들었습니다. 양면에 다 보통 돼 있는데 실제로 조적전은 뭡니까? 시멘트 몰탈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블록이든 시멘트 브릭이든 간에 조적들이가 그냥 딱딱 서로가 딱딱 얹어 놓은 거죠. 얹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어떤 횡력 저항이나 이런 게 거의 못 맞습니다. 실제로 피해 주택 인근에 있는 목조 주택이나 콘크리트 주택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적벽 같이 이렇게 벽돌을 쌓아서 지는 건물은 지진 같은 횡력이 오면 붕괴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재로 이렇게 지면 그나마 좀 난데 조적, 그러니까 벽돌을 쌓아서 진 건물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네팔 지진에서도 붕괴된 건물들이 이제 벽돌을 쌓아서 진 건물들이 이제 많이 붕괴되거든요. 횡력이 오면 이제 조적으로 한 건물들은 아주 취약합니다. 지난 2010년 IT의 지진 현장, 벽돌을 쌓아 올린 건물들이 지진의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 구조 전문가는 조적조 건물이라 해도 제대로 짓기만 하면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조적 시방대로 건축한 것이 좀 우리나라 드물어요.
시방대로 건설하면은 그 안에다 메시도 넣기도 하고 블록조도 보강 블록조라는 공법이 있거든. 블록조 그 구멍 안에 철근을 넣고 몰타를 충전해 가지고 어떤 수지 가중이나 횡령을 받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다고요.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서 시방대로 원래 원칙대로 안 지어진 것이 대다수입니다. 우리나라 보통 이제 집을 짓는 사람들이 보통 뭐가 업차들이 주로 짓기 때문에 짓다 보면은 주로 그냥 시방을 무시하고 다 지어진 집이 대다수죠.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건축사 역시 이런 문제를 지적합니다. 원룸 일반 건물은 495회배 이상부터 건설은 면허업체가 해야 되고 다가구 단독주택은 660회배부터 이제 건설업 면허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룸들이 거의 대부분 면적을 보면 300회배에서 한 400회배 미만이 거의 대부분의 원룸이 아마 거기에 해당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설계는 어차피 건축 사무실에서 해야 되지만 그 시공은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연 그 내지 설계대로 했을 때 그걸 충실하게 시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 부분도 뭐 아무리 설계가 좋다고 해도 그 설계대로 돼야만 되는 건데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이 있는 사람과 뭐 자기가 끝내고 나면 없어지는 분하고 거의 차이 부분이 있으니까. 취재진이 찾은 곳은 대구의 한 건축 현장. 이곳에서는 일본의 내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 주택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부 봤을 때 토대와 기초를 결석할 수 있는 철물이 있나 없나가 가장 중요하고요. 지진이 흔들렸을 때 기초와 상부와 따로 놀면 안 되기 때문에 기초를 잡아주는 기둥이 처음에 중요하고 그 기둥을 잡아주는 그 위에 보호가 있는데 보호와 기둥을 잡아주는 철물. 일본 주택의 특징은 촘촘한 염세와 함께 모든 건축에 있어서 집안 조사를 시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일단 일반 개인 집 짓는데 집안 조사는 대부분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틀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150년 이상을 버텨내려면 기초부터 뜯어내야 된다라는 3.9m까지는 매립축 매운 거더라고요. 이에 비하면 집안이 엄청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기존적으로 설계사무소에서 해주는 그 기초회보다도 저희가 2배로 해서 이제 철근 피치 비용이 시방에서 150만씩 들거든요. 근데 굳이 뭐 왜 해야 되는 사람도 사실 많습니다. 일단은 수주사 의뢰가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번 지진 이후 건축 구조의 취약함이 지적된 것은 또 있습니다. 1층 공간을 비운 필로티 형식의 원룸 건물입니다. 원룸은 이제 1층에 그 기둥과 보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해서 거기에 이제 보통 경우 이제 주차장 용도로 쓰고요. 2층 이상은 이제 주거 시설로 하다 보니까 이제 벽을 이제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부가 벽이 없는 구조하고 상부에는 벽이 있는 이런 구조물이 지진이 오면은 하부 구조물이 우리가 허약한 다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 하부 부분이 먼저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룸 건물은 이런 구조적인 취약함과 함께 내진 설계가 적용된 곳이 많지 않아 지진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축물과 관련한 내진 설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88년. 2005년에는 기준이 강화되어 3층 이상 또는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 내진 설계를 적용시켰습니다. 취재진은 실제 비교를 위해 남구에 있는 원룸 건물의 건축 대장을 확인하여 건축 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건물은 2007년에 건축되어 2005년에 시행된 3층 이상 건물에 의무화된 내진 설계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원룸. 이 건물은 앞선 건물에 비해 기둥의 폭이 눈에 띄게 좁았습니다. 건축 시점은 2003년.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여기서 오는 이 보드들이 보드 철근이 있어요. 예, 보드 철근이 제대로 이 기둥하고 결속이 되게끔 정착이 확실히 돼야 되는데 뭐 기둥의 폭이라고 하면은 그런 역할도 하고요. 뭐 이쪽 방향의 지진에 대해서도 저항을 잘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단면도 유지를 시켜줘야 되고. 이번에는 2007년에 지어진 건물을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는 거기에 비해서는 좀 크다는 느낌이 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아까 특별 지진 하중을 고려한 내진에 대해서 이 기둥이 결정됐다. 수직 연직 하중보다는 이게 횡력에 대해서 지진에 대해서 기둥이 결정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일단 기둥 개수들도 마찬가지로 좀 뭐 굳이 이렇게 시원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지진 하중을 고려한다면은 이 기둥을 좀 더 촘촘하게 아무래도 불편하지만은 이렇게 보강해서 설계를 하는 편이죠. 이 정도면 이렇게 내진 설계가 이렇게 다 됐다고? 뭐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다면 원룸들의 건축 시점은 대체로 언제쯤일까? 인근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지금 인근 같은 100여 개의 그 원룸 같은 경우에는 2005년 이전이 좀 많은 편입니다. 네, 많이 있고 뭐 신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신축은 한 3, 4년으로 보고 있는데 2005년 이전이 좀 많다고 볼 수 있어요. 바깥으로 막 터져 나왔죠.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원룸 건물들의 경우 내진 보강이 필요하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PDT가 주차도 좀 확보해야 되고 하는데 중간에 기둥을 넣기도 어렵고 기둥을 또 보강을 했어도 그 정도 2배 이상 성능을 확보시키기도 만만치가 않은 거죠. 울산 주변의 단층 상황입니다. 실제로 울산 인근에는 양산 단층, 울산 단층, 동래 단층을 포함해 무려 7개의 단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울산에서 지난 9월 12일과 같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6.5 이상 넘어가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몇백 년이 주게 될 수 있고 뭐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몇십 년이나 몇백 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몇백 년이 내일 도래할지 진짜 뭐 몇백 년 후에 도래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일어났던 것이 있다면 충분히 그 정도를 생각해서 건물이나 이런 내진 설계를 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울산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대비는 학생들의 공간이자 유사시 대피 시설인 학교의 내진 보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학교 내진 보강이 제일 먼저 시작된 것도 수산성 지진 때 학생들이 많이 다쳤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학교라도 꾸준하게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높은 비율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강진의 위협. 정부의 대처는 믿음을 주지 못했지만 지진이라는 재난에 대해 과도하게 두려워하기보다 이성적으로 대비하고 건축의 구조 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내진 설계가 안 되더라도 3분 백화점처럼 이렇게 갑자기 붕괴는 잘 쉽지 않습니다. 약간의 대피할 시간들이 여유를 주죠. 변이마다 균열이 많이 생기다, 처짐이 많이 생기다, 진동이 심하게 생긴다든가 이런 일이 점초가 일어나면서 이제 붕괴 쪽으로 가는 거니까 갑자기 붕괴라는 거는 뭐 일반적인 건물, 제대로 지어진 건물에서는 쉽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구조 설계할 때도 전문가 의견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구조 전문가의 감리를 받아야만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붕괴되는데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고 정밀 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안전하지 않을까.